비가 좀 오고 있습니다. 에코시에 가야 되는데 운전해서 가야 돼서 빨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짐을 또 챙겨야 돼서 일단은 사무실에서 짐 챙기고 바로 출발하는 걸로. 사무실 건물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성수에 있거든요. 근데 일반 오피스텔 건물에 있지 않고 좀 독특한 그런 공장형 건물의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뉴욕 출장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짐이 아주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저희 김 대표는 모아트랩의 김 대표는 지금 생일이라고 많은 분들이 뭘 보내주셨네요. 빨리 짐을 싸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광양 에코쉘 공장. 오늘 같이 일하고 있는 김양환 이사가 에코쉘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차 타고 에코쉘로 가고 있고 저는 차 몰고 가고 그리고 올 때 같이 올라오려고요. 같이 올라오면서 대화도 좀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에코쉘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CK의 강 박사님 통해서 딜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에코쉘은 사업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불 껍데기 있잖아요. 그 껍데기를 이제 폐각인데 껍데기를 리사이클하는 겁니다. 불 폐각이 탄산칼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염분을 제거하고 분쇄하면 탄산칼슘이 쓰이는 것에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탄산칼슘이 저도 에코쉘 투자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았는데 그 산업 전반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스코의 불순물 제거하는 용광로에 들어갈 때 불순물 제거하는 용도, 그리고 이제 흡착력 같은 게 있나봐요. 그래서 발전소에 그래서 이런 쓰이고 플라스틱, 유리, 시멘트 안 들어가는 데가 없더라고요. 식용도 있는데 그건 이제 탄산칼슘은 아니고 이렇게 다르게 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정확히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한 25만 톤, 30만 톤 매년 이 불껍데기가 나오니까 그거를 기존에는 어떻게 처리했냐면 바닷가에다가 버렸습니다. 지정된 지역에다가 버렸어요. 근데 그 폐각에 이렇게 불순물들이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장해라든지 불 양식할 때 그런 어떤 불순물들이 이제 섞여 있는데 그게 바다로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좋지 않다.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많으니까 통영의 길거리 곳곳에 이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그래서 통영시에서도 되게 골칫거리였죠. 왜냐면 냄새가 나거든요, 얘가. 되게 깨끗하게 이렇게 발라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영에서도 자원화 시설이라는 걸 만들어서 얘네들을 이제 처리해야겠다. 근데 이제 자원화 시설이 잘 안 돌아갔던 거죠. 안 돌아갔다기보다는 안 돌아가는 것도 사실 맞고 그걸 돌려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좀 아는 힘이 없으니까 위탁 운영을 맡겨야 되는데 이 폐각 리사이클 사업 자체가 아주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22년도 7월인가 그때 아마 수산부산물 재활용 법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이 만들어지고 지원이 만들어지고 했는데 폐각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리사이클을 이제 해야 된다. 현재는 이 인식이 되게 강하게 이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리사이클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다.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 중에 많은 시도를 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제품들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한계점이 있었는데 양산을 하기가 되게 어렵다. 왜냐면 이 스타트업 단에서는 본인들이 실제로 이제 수작업으로 염분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제품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량 생산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에코쉘에서 이걸 만들면서 에코쉘에서 1차 가공한 제품, 그러니까 수처리하고 염분 빼고 분쇄한 그런 제품을 스타트업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쉽지는 않은 게 스타트업들이 이 에코쉘 제품을 받아야 되는데 단가가 아마 안 맞을 거예요. 왜냐면 에코쉘 입장에서는 조금 더 턴다 높은 단가로 이제 내보내는 쪽에다가 제품을 이제 보낼 거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투자금이 목표 투자금을 못 채우다 보니까 에코쉘에서 어떤 이제 수를 냈냐면 원래 새 기계를 굉장히 드리기로 했었는데 중고로 기계를 이제 드리자. 왜냐면 시간을 계속 딜레이 할수록 자금은 띄엄띄엄 이렇게 재금쟁이 들어오니까 어떻게든지 24년 하반기에는 좀 이렇게 설비를 이제 갖출 수 있게끔 저희 공명의 역할이 이제 공장 기계 자금을 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중고 기계로 싹 맞췄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들었던 이야기가 원래 그런 부품들 구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게 이제 하늘의 뜻이었는지 정말 타이밍 좋게 모든 그런 부품 장비들을 다 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정말로 24년 12월 달에 이제 완성의 모습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동을 시켰던 거는 25년도 2월 달. 근데 좀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면 원래 포스코 3단에다가 지금 에코쉘이 공장이 있는데 포스코에 납품을 하는 걸 생각하고 이제 거기다가 공장을 짓고 생산 계획을 했어요. 근데 포스코랑 계약이 안 됐던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죠. 왜냐면 항상 사업이라는 것은 변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포스코가 딜레이 되면서 굉장히 멘붕에 빠졌고, 그리고 이제 어떤 자금적인 어려움에 여전히 있었던 거죠. 왜냐면 돈이 계속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공장을 또 기계 설비를 넣어야 되고 인건비를 이제 채워 넣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달이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코쉘이었을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계약이 이제 아직도 안 됐어요. 지금 26년 2월 달이니까 지금 3월 달이네. 벌써 1년 됐는데 아직도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위기가 기회라고 에코쉘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다. 그때 당시에 이제 에코쉘에서는 그 통영의 자원화 시설이라고 있어요. 그 물 폐각을 자원화해서 리사이클 할 수 있도록 만든 공장이었는데 그 공장이 이제 사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대한 어떤 위탁 운영을 한 26년도에는 에코쉘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에코쉘 내부적으로. 그리고 25년도 2월, 3월부터는 포스코 계약해서 이제 납품을 하고. 근데 이제 포스코 계약 틀어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지만 통영 자원화 시설의 위탁 운영 기간이 앞당겨졌습니다. 자원화 시설을 맡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없다 보니까 위탁 운영사를 이제 모집을 이제 빨리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25년 상반기에 이제 모집을 했어요. 25년 5월달에 에코쉘 이 주관사로 컨소시엄을 맺어서 이제 했는데 주관사로 에코쉘 주관사로 위탁 운영으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자원화 시설 위탁 운영이 빨라지고 이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됐냐면 사실 포스코에 납품하는 거는 단가가 크게 높지 않습니다. 통영 자원화 시설 같은 경우는 소속로 이렇게 불을 뗄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에코쉘에는 없거든요. 약간 더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이렇게 좀 단가가 높은 제품들을 바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이제 맞춰졌어요. 나쁘지 않다. 포스코는 못 들어갔지만 평균적인 제품 단가는 이제 높아진 상태에서 다른 기업들이랑 R&D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이제 매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되지 않았나. 그리고 한국의 이제 굴 폐각이 연간 나올 수 있는 게 한 25만 톤에서 30만 톤 정도 돼요. 물량이 이제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포스코로 넘어가면 고부가 가치로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의 양이 이제 한정되니까. 근데 이제 포스코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쪽으로 만들어야 될 수 있는 제품들을 좀 더 늘리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납품 계약을 이제 하나씩 만들어서 이제는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참 좋았던 게 뭐냐면 그런 거죠. 이게 물폐각으로 할 이 리사이클하는 방식이 되게 다양한데 제일 많이 쓰고 있었던 게 비료 쪽이고, 근데 비료가 퀄리티가 크게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지못해 쓰는 정도로 이제 비료를 썼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 수질 정화하는 차원에서 뭐 강이나 이런 데 넣어가지고 썼던 거 해외 사례들 보면. 그래서 이 불폐각으로 고부가 가치 사업을 하는 단으로는 아직 못 올라왔었던 거죠. 근데 에코쉘이 그 대규모로 이제 염분 제거하고 수처리하고 분쇄하는 이 역할을 하면서 그동안 많은 그 불폐각으로 리사이클을 하겠다는 스타트업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이제 에코쉘이 만들어줬다. 그래서 경쟁사가 아니고 오히려 에코쉘이 이제 스타트업들의 납품처가 됐다. 물론 그 스타트업들이 줄 수 있는 뭐 물량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중견기업들, 대기업들 쪽에도 대량으로 이렇게 납품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이게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하게도 이제 사례가 없다 보니까 에코쉘이 이제 글로벌 사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24년 말 정도에 11월 말 12월 초였던 것 같은데, 그때 중국의 대련에 갔습니다. 대련에 가리비를 키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이름으로는 지혜어업인데 권영현 대표, 조선족 대표예요. 되게 젊은 여자분인데 아주 사업가입니다. 거기를 이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업하는 분인데, 가리비를 섬 3개에서 연간 한 1,000만 톤 이상 가리비를 이제 생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껍데기가 어마무시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바다에다가 껍데기를 버리니까. 근데 그 가리비 껍데기가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바다에 폐기하기에 나쁘지는 않은데, 근데 권영현 대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아니 껍데기를 활용해서 사업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본인도 한국에 이런 폐각으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을 이제 미팅을 한 적도 있다. 근데 다들 제대로 하고 있지는 않더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코쉘 투자권으로 사실은 만나긴 했는데, 투자가 성사된 건 아니었지만 중국에 저희가 한 3박 4일, 4박 5일 갔을 건데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잘 챙겨주셔가지고 기억에 너무 남고, 그 가리비 껍데기로 사업할 일이 있으면 이제 지혜업이랑 일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연간 1,000만 톤 이상 생산되는 가리비의 이제 폐각의 리사이클을 좀 해보면 어떨까. 그 굴 생산량도 중국이 세계 1위고 한국이 2위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그 해산물이 많으니까 폐각도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한국의 이 에코쉘이 글로벌하게 1위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영역이 아닐까. 그래서 아주 고무적인 그런 상태입니다. 꼭 글로벌 1위가 돼서 이런 좋은 사업을 글로벌하게 이제 펼쳐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에코쉘 펀드레이징 할 당시에 이제 굉장히 어려웠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맞닥뜨렸던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세일즈 포인트를 얘기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염려했던 부분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서 투자를 이제 결국은 안 하게 됐는데, 몇 투자자분들께서는. 근데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냐면 불폐각으로 사업하는 스타트업들 많았다. 많았죠. 실제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스타트업들도 하던데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 포인트. 또 다른 거는 통영의 자원화 시설. 조금 이렇게 알아본,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본 투자자 중에 보면 통영의 자원화 시설이 생기면 얘네들이 이제 연간 8만 톤 정도 자체적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에코쉘이 이제 나가리가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자원화 시설은 시에서 하는 거고 당연히 폐각 물량이 이제 그쪽으로 갈 건데,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원화 시설을 위탁 운영을 하게 될 거라는 걸 이제 에코쉘에서 조심스러운 예측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걸 운영할 수 있는 회사가 한국에 없습니다. 에코쉘밖에. 그래서 지금 25년 5월까지 위탁 운영사로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뭐 있냐면 그것도 있었습니다. 포스코에 진짜 납품이 되냐. 그리고 저희 투자자 중에 한 분은, 왜냐면 이제 투자자들이 네트워크가 되게 좋을 거예요. 아마 뒷단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포스코의 납품 이력이 과거에 있다고 했지만 정말로 이렇게 공장이 신설되고 납품이 진짜 될 수 있냐, 그 부분은 저도 의구심을 가진 부분이었으니까 포스코 안 되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이 뒷단을 이렇게 알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알아보고 나서 결과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안 하게 되셨죠.
근데 그분의 예측은 맞았지. 왜냐면 포스코 결국 계약 안 했으니까.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면 포스코만 안 했지. 지금 뭐 중견기업, 대기업에서도 연락 많이 오고 POC 하고 POC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실제 납품도 되고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셈이 있구나 그리고 쓸 수 있구나 리사이클을 해서 그런 판단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염려가 있었죠. 진짜로 이게 될까? 지금 여기는 그 포스코 산업단지 태인동입니다. 그 공장이 한 3,800평 정도 되거든요. 3,800평 정도. 직원은 대략 한 12명 정도. 근데 현장에 있는 분들 대략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거의 다 왔습니다. 오랜만에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거의 저는 뭐 주요한 아주 굵직한 의사결정 같은 거 있으면 그 정도 참여하는 정도지 그 사업 경영 뭐 이런데 디테일하게 참여를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가끔 뭐 그 에코시아 여대표 서울 올라오면 보고 그러니까 뭐 아주 가끔 광양 내려와서 보고 그런 정도입니다. 굴폐각으로는 진짜 이제 대한민국 잡고 이제 글로벌도 잡는다. 아주 대단한 회사입니다. 감사하죠. 왜냐면 그 딜 자체는 CK에서 이제 강명재 박사님이 발굴해 주신 거고 또 아주 훌륭한 이 연수진 대표께서 이렇게 경영을 또 하니까 뭐 감사한 거죠. 가봤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3월 2일 휴일인데 누가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네. 옛날에는 문이 다 열렸는데 왜 하나만 열릴까? 오늘은 뭐 일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내용인데 뭐 실제 나중에 그때 와서 뭐 써먹고 우리 선택하면 되는 지금 스크린으로 글을 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갖고 워낙 고수익을 일으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가 이게 고수익을 일으키면은 배각을 아니 배각을 얼마나 가져오느냐가 관건이 아니고 아무리 고수익을 올리는데 배각이 확보 안 되면 망이니까